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금부터는 오늘자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약발을 그대로 받는 기업 하나만 좀 대표적으로 꼽아봐라 한다면 아마 테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마진 잘 나왔겠다, 뭐 여러모로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실적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에서도부터 먼저 반응이 있었는데 그 훈풍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1년 만에 거의 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번 주에 대거 또 줄줄이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요소가 되어주기도 있습니다. 때문에 나스닥 지수 역대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에 또 기여도를 주기도 했죠. 자, 다만 시장 상승에 약간 좀 상당히 제한됐던 이유는 바로 이 중동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에 보복을 감행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란도 또 다른 맞대응을 예고한 건데요. 물론 자국민들의 보호, 그 권리 차원에서 대응이다라고 어떤 큰 확전 가능성을 내비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확인해야 할 대외 리스크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훑어보시죠.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괜찮다 했었는데 뭐 별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 1% 정도 강세. 그러나 이 대장들이 주춤하다 보니 그 영향, 장비단까지 결국 멈춰 세우게 했네요. 이수페타시스 그렇게 잘 갔는데 이거를 연속 약세에 좀 면치 못하고 있고요. 완성차도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현대차랑 비슷하게 기아의 실적도 나왔죠. 판매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고수익 중심으로 차량이 잘 팔리다 보니까 수익성은 개선됐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기아랑 현대차는 도대체 왜 주가가 엇갈리나 좀 고민을 해봤더니 뭐 한 부분은 수급의 영향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아무래도 현대보다 좀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은 터라 이미 기반영이 됐다라는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시장 그나마 좀 지지를 해줬던 건 금융 섹터가 아닌가 싶네요. KB금융에 이어서 신한, 우리금융도 전체적으로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주 안에서는 대거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속출하기도 했고요. 끝으로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연말 특수를 앞두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거 계속 모아가도 될런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이 부분 좀 점검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매크로 지표도 대거 발표가 되고 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금리도 결정이 되게 되죠. 이와 함께 빅테크 실적도 대거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앞서 저희도 대선 특집을 마련해 봤지만 미 대선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모로 10월의 마지막 주이긴 한데 변동성은 상당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마무리 잘 해봐야겠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하게 돌다리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주부터 체크해 볼까요? 자, 실적에 대한 훈풍을 받는 유일한 섹터,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금융주인 것 같습니다. KB금융에 이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신한금융 그리고 우리금융 대표적으로 금융 4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잘 나왔죠. 3분기 당기순이익 1조 2천억 원.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누적으로 봤을 때 무려 2조 6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시장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에서는 자사주 취득 그리고 소각 공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4천억 원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은 한 12월까지 취득을 해서 소각을 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 1분기 중으로 또 자사주에 대한 취득 소각 계획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에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은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자이익이 확대된 영향이 실적 상승을 이끈 주 요인이었는데요. KB금융은 이제 목요일날 발표를 했으니까 4대 금융사 가운데 하나금융만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훈풍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자, 근데 기대를 해보기엔 또 너무 고점인 영역도 있죠.
KB금융, 증권사에선 이를 좀 화답해주는 듯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목표가 상승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 밖에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KB증권이 한 2만 1,000원까지 목표가를 올려 잡은 리포트를 내놨었는데요. 자, 시장에서 주가 상승 탄력도의 측면만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밸류업에 포함되지 않은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가 각각 8%, 4%로 조금 더 높았고요. 밸류업 포함된 기업도 그래도 2에서 3%로 외국인과 기관, 쌍크리, 러브콜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적을 받고 주가는 가고 있긴 한데 이미 대부분 나오기도 했고 지금 고점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지, 자, 그렇다면 여전히 대장인 건지 아니면 다른 옵션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잠시 뒤에 힌트 얻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금융주에 이어서 이번엔 화장품 섹터는 좀 다시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자, 화장품주 최근에 저희도 계속 점검을 했을 때 하반기에 이제 12월로 갈수록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웬일인가요? 이게 하락을 계속하더니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그 낙폭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나와서 이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우리가 화장품 수출 데이터에 대한 코멘트를 얘기를 했을 때 먼저 기초 화장품이 잘 팔렸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향 매출이 좀 줄어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중국이 문제였습니다. 자, 중국향 수출액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한창 중국에선 광군제 시즌을 맞이하고 있죠. 물론 11월 11일이긴 하지만 10월 말부터 그 연말 특수를 누리는 중국인데 바로 그런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우리 브랜드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년 전에 LG 생활건강에서도 2년 전까지만 해도 LG 생활건강 후 정도만 순위권에 있었지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대체로 우리나라 브랜드랑은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중국향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이랑 일본 또 동남아 비중을 늘려 나가는 그런 정책의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도 익히 알고는 있죠. 자, 그렇다면 틱톡이랑 이 도우인의 순위, 이 티몰과 도우인에서는 도대체 어떤 브랜드들이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나 봤더니 대다수가 럭셔리 브랜드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레알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로레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부진한 성적표를 갖고 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중국 매출이 부진했던 게 확대됐다. 결국 중국에 잘 안 팔렸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인 즉슨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어차피 줄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면 어디일까요? 최근에 실적 부진을 발표한 로레알일까요? 자, 로레알 3분기 매출이 부진한 이유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았습니다. 먼저는 중국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도 성과가 부진하다라는 건데 그들은 다른 브랜드로 좀 이탈을 한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브랜드들은 또 어딜까요? 궁금증이 생기는데 자, 키엘이라든지 랑콤 등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들을 많이 카피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K-뷰티를 샀을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보시면 혁신적인 제품이 부진하고 또 색조에 있어서는 적시성이 떨어진다라고 그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혁신적인 제품을 보다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서 주력을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외주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실제로 로레알은 앞서 한 2026년까지는 아웃소싱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레알과 관계가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꼽아봤더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한국콜마, 제닉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미국의 실적 악영향이라기보다는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낙폭 이제 멈출까요? 과연 언제 반등이 들어올 것인지 우리는 이 타이밍을 언제쯤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두 분께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볼까요? 우리 주말 사이에 중동 이슈가 또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군사시설의 보복을 감행했고 이에 대해서 이란은 또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석유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에 보복을 했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는 그나마 좀 제한적이다라는 또 IB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 밖에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원자재 전쟁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또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아 보이고요. 그 밖에 이제 10월 마지막 주를 일정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 지표도 대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졸트 보고서, 민감 보고서, 또 GDP, PCE에 이어서 일본 중앙은행 기준 금리까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빅테크들의 실적도 대거 나옵니다. 화요일에는 알파벳, 수요일에는 MS와 메타, 목요일에는 아마존과 애플까지. 또 오늘 장에서는 더본코리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도 시작이 되게 되네요. 참 이번 주 볼거리가 많습니다.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심 잘 잡아야겠죠. 저는 이번 주 전략 두 분과 함께 세워보러 가겠습니다. 네, 새 아침 월요일 아침입니다. IS의 정재훈 이사,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뉴페이스 새롭게 방문해 주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먼저 금융주부터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금융주는 늘 좋은 소식만 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섹터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실적에도 유일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점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내일 하나금융인가요? 실적 한 군데, 금융사사 가운데 하나 남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를 가지고 룸을 더 보기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금융주는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고점인 것처럼 좀 보이시겠지만 사실 실적 대비하면 아직도 싼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런 대외 변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연말에 바로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이제 주도주가 부재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고배당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금융지주사들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고배당 테마 항상 탑10 안에 드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가 좀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은행사 그리고 이제 금융사들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금융지주사들도 실적 보면은 상당히 좀 견조한 이런 부분들을 좀 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환원 관련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환원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밸류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좀 의아한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 이런 기업에서 지금 주주환원이 적극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이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걸 실질적으로 좀 지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금융 쪽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주환원을 많이 하려면 기업의 매출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도 실적이 굉장히 좀 견조한 편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공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아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전히 저는 그 안에서도 KB금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 보면은 항상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금융주들은 항상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이 더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부재한 상황인데 네. 금융주 쪽은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하나의 좀 도피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쪽으로 수급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대선의 전까지는 그래도 금융주가 좀 탄탄하게 받쳐질 수 있는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KB금융 좋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참 좋죠. 뭐 은행 섹터가 실적도 최고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밸류업 정책까지도 시행이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 은행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제일 많은 종목군들이 가장 큰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로 KB금융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상당히 좀 크죠. 결국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고배당 정책에 따른 수혜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 순으로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가적인 측면으로 좀 보게 되면 저는 PBR 밴드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들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나마 좀 은행주 쪽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볼 만한 부분들은 사실 두 개를 갖다가 고민을 했어요. 네. 기업은행을 할까, 우리금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리금융이 그나마 좀 저밸류, 저평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한 번쯤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금융 지주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은행주 여쭤봤을 때 네. KB금융 이외의 답변을 주신 게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금융 지주 또 눈여겨보면서 KB금융은 뭐 계속해서 대장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은행주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화장품 섹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진짜 연말 네. 특수 누리자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오히려 빠질 때 사라. 근데 계속 빠지니까 이거 불안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중국이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지만 사실 상반기 대비해서는 약간은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상에 그동안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사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이제 4분기가 성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에 이제 소비 이벤트에 따라서 판매량이 확실히 좀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1월에 이제 중국의 광군절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에도 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소 이제 상승폭은 조금 제한이 될 수는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때 우리가 화장품주들이 잘 갔던 이유가 물론 이제 판매량 증가, 뭐 K뷰티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달러 강세가 좀 압도적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물론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이런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선 이전까지는 다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반등은 노려볼 수 있지만 뭔가 정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좀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래요. 보고 있고요. 예. 결국에 지금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4분기에 어떠한 소비 이벤트를 맞아서 단기적인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반등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반기 대비 화장품이 왜 이렇게 안 가나 혹시 환율 영향인가 봤더니 환율은 이미 거의 지난번만큼 돌아왔어요. 9월 달에 조금 빠졌다가 그래도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뭐 타격이 환율 때문이다라고 붙이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실적인 것 같네요. 실적, 중국에 대한 포션을 줄여가고 있다는 거. 근데 중국은 이제 우리의 메카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굉장히 부진하죠. 특히 뭐 네.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특히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과거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상 이 브랜드들의 인기가 많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서 좀 찾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ODM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코스맥스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적은 기업이요? 높은 기업을 오히려 지금 보셔도 오히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중심의 이제 그 수출을 굉장히 좀 성장을 했던 네, 이런 네, 기업들이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 지금 수출 데이터가 나름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누가 먼저 회복하냐, 저는 이 싸움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사들은 아무래도 인기가 조금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 이 투심 회복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이제 공장을 직접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인 현지 제품의 어떤 생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살아날 수 있는 지금 기업이 이제 코스맥스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어찌됐든 지준율 인하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주들은 왜 이렇게 안 갈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바로 지준율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제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빨라야 4분기고 늦으면 내년 1분기까지 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지준율 인하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추가적인 인하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들 특히나 거기 안에서도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코스맥스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향 매출은 견조하기 때문에 중국 매출을 얼만큼 다시 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승부수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코스맥스 OEM 쪽을 꼽아주셨네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가가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예. 더 치고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아, 근데 드는데요. 지금 차트 보니까 막 이평선 거의 다 깨고 내려왔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네. 지금에 있어서의 우려감은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출이 정점을 쳤다. 예. 이 부분들하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갈등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은데 국내 화장품 쪽을 좀 보게 되면 고급 브랜드가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좋은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북미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서 큰 폭의 좀 성장을 했었어요. 주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올해 대체적으로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지만 수출이 이제 꺾이게 되면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구간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4분기로 보게 되면 연말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일시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냥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자리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출 증가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을 수출 데이터를 좀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이패밀리 SC라는 좀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시장 쪽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일본에서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판매 쪽으로 지금 확대를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전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성장도 20%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오프라인 쪽으로도 행사를 예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추이를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힌트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제 중국인 친구 한 5명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물어봤어요. 너 뭐 쓰니? 이러면서 중국 친구들. 그러니까 한국 사는 애들은 당연히 한국 거 쓰지. 이러길래. 아니, 그럼 중국에 사는 친구들 뭐 쓰냐니까 기초는 비싼 거 쓴대요. 미국이랑 유럽 제품 거. 근데 색조, 립이라든지 섀도우 네. 같은 거는 본토 거, 자기 나라 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금 요즘에 잘 안 써. 그러니까 뭐 굳이 자기 거에서 찾기 어려우면 쓴다라는 걸 보면서 거의 5명이 한 입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건 좀 기대감을 진짜 내려놔야 되나라고 고민이 좀 됐었는데 미국 또 일본 힌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담이었고요. 자, 끝으로는 방산주 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주말 사이에 뭐 전쟁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속보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오늘 나토에서 북한 파병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이제는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파병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뭔가 확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방산주 좀 쉴 것 같긴 한데 일시적으로 볼까요? 좀 길게 봐야 될까요? 방산 섹터는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적인 측면은 좀 제법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이슈, 이벤트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으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더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방산 쪽 섹터보다는 예. 우주항공 쪽 섹터가 좀 먹을 폭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만 딱 국한해서 보는 필요가 아니고 우주항공 쪽까지도 같이 엮어서 좀 보게 되면 내년도 시장을 대비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개인적으로 저는 우주항공 쪽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이라 하면 한화라든지 LG 넥스원, 뭐 방산주 4사. 그런 쪽도 포함이 되겠지만 네. 하나 시스템 주가가 못 올랐어요. 아, 하나 시스템은 육해공군 다 하고 위성 쪽도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하나에서 인수한 세트가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우주항공 쪽에. 네. 그리고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원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시야를 좀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봤을 때 방산에 이어서 우주항공까지 보라라는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이벤트도 많고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주간 전략? 네, 우선은 이제 코스피는 여전히 좀 박스권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수 예단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범위적으로 보면은 하단은 뭐 2,500 그리고 상단은 2,650선 코스피 기준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M7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또 이제 있는 한 주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상당히 좀 경기 심리가 많이 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려 주셨던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뭔가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연말까지 조금 내년을 위한 이런 이제 준비 시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몇 달 이후에는 항상 시장이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너무 좀 급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서 아까 대안을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 이제 배당주 쪽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빅이벤트 앞두면은 금융주가 좀 안정적일 것 같으나 또 빅테크들 실적 잘 나오면 반도체로 가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해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잘 중심 잡아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